사실 이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 왜 저희들을 초청했을까 하고 한참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앞에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마 석유화학 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핵융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석유를 사실 안 쓰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올 때는 사실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사실 들었었는데, 오늘 보시니까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석유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그런 소재를 만드는 그런 곳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석유를 그냥 떼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석유를 해방을 시키면 좀 더 많은 석유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은 그런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30분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 핵융합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핵융합을 연구하는 어떤 배경이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후변화 또는 화석연료의 어떤 고갈, 이런 문제에 저희들은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부분에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의체 IPCC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이 기후변화의 중요성 또는 문제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핵융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핵융합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핵융합이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말 중에서 아마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따온 뷰그래프, 앞쪽에 있는 뷰그래프는 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협의체의 실제 발표 자료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에 꼭 필요한 10가지 과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중에서 클린에어하고 클린워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에너지 문제, 또 트랜스포테이션의 문제들, 또 웨이스트 디스포절이라는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5가지 도전 과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 실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실제로 소셜,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트, 다시 말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이 3가지 측면을 골고루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3축으로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느 하나가 희생되지 않으면서 골고루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4가지 중에서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면 결코 인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온실가스를 무수히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겼고, 그것에 의해서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영향을 보고 인간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이고 사회경제학적인 여러가지 개발 전략들, 개발 정책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 사회 자연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영향이 이미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그런
피드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이 배출하는 것부터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라는 것은 요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이라는 것이 뭐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해서 오존층을 달아나게 한다든가 실제로 공기의 질을 나쁘게 한다든가 생물종의 다양성을 좀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 어떤 질, 물의 감소, 그리고 사막화시키는 것, 그리고 숲을 자꾸 이렇게 사막화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이 이런 것들이고 이것에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조금 있다가 이 페이퍼, 다시 말해서 지난 2월 달에 나온 이 발표 자료, 이 발표 자료가 나왔을 때 아마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파리의 에펠탑의 불을 그 저녁 시간에 끄는 그런 어떤 환경주의자의 퍼포먼스를 신문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페이퍼, 그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지난 150년간의 지구의 평균 온도의 변화율을 보는데 실제로 지난 몇 년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쓰게 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지난 12년 동안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수천 년의 그 지구의 역사 중에 가장 더웠던 12년이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북극 지방의 그 더워지는 그 정도가 굉장히 빨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바다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표면 온도가 비례해서 북반구에 생기는 허리케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강도도 훨씬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5년에 미국의 허리케인 때문에 뉴올리언즈 지방에 수포돔이 날아가기도 하고 다리가 부서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초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지금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 150년 동안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서구 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러 가지 산업 재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나 그 CH4 메탄이나 N2O라는 이런 가스의 증가율하고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가스들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배출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온실가스의 축적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결론을 하고 이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 지나면 다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부터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기후만 변화시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북극에 있는 많은 얼음들을 녹이게 되는 거고 새로운 어떤 비가 시대가 도래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태풍이나 허리케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 경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계산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면 매년 한 10년에 한 0.2도씩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것을 지금 현재 실제로 기후변화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측한 한 2029년의 세계의 온도 그리고 2099년의 온도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약 6, 7도 이상 올라간 그런 온도 분포를 앞으로 한 100년 안에 우리 인류가 맞을 거라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북극 지방의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거의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이 미티게이션 옵션을 찾는 그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여서 세이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카본을 없애는, 그러니까 디카보니제이션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발명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카본 이런 시쿼트리에이션이라는 그런 방법들도 그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수소 경제라는 말을 하는데 수소를 쓰면 실제로 이 카본을 CO2를 만들어내지 않긴 하지만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1차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원부터 실제로 카본 프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많은 카본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핵융합이라는 것이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 소스가 전체 카본 그 배출량에 미치는 정도는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그 정도가 한 38%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5%를 자동차가 지금 배출을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모두 수소 자동차로 바꾸면 그 35%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를 전부 그 CO2가 나오지 않은 다른 발전 형태로 바꾸면 다른 또 38%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이런 요즘에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이나 지열발전이나 풍력 또는 그 조력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이 총 이 정도 된다, 2,800헥토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만 되면 2100년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것을 풀리 가동을 시킨다면 2100년까지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아주 깨끗한 에너지의 이만큼을 다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럼 이 에너지 서플라이를 개선을 해서 얼마큼 줄일 수 있는가? 그 양은 굉장히 작죠.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의 결론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냐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에미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은 이미 가진 기술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결론이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롱텀으로 해야지, 길게 봐야지 이런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에미션을 컨트롤하는 그 중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는 인간의 어떤 휴먼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그런 일들,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팩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거에 그 사회적이며 사회경제적인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뒤에 단서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크게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력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일단 나누는데 이러한 것을 각각의 이런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면 장단점이 들어있습니다. 석탄은 굉장히 많은 정도의 앞으로 한 2,300년 내장량이 있지만 CO2 발생이 가장 많은 그런 것이고요. 천연가스는 한 6, 80년 정도의 내장량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 CO2 배출은 석탄의 한 50%, 석유의 한 70% 정도로 보다 청정한 화력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21세기 전반에는 이 천연가스를 쓰는 그런 발전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CO2 배출이 최소화되는 그리고 우라늄도 잔존량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방식이 지금 개발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 방식이지만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의 일반 대중의 수용성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얼마까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수백만 년이 가도 방사능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썼던 그 부지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소에 실제로 썼던 그런 그 재료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핵 확산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굉장히 그 시큐리티 문제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대용량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진 그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다른 거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1997년에 미국에 있는 석유 지질학자들의 어떤 모임에서 예측을 한 것을 보면 2100년인데요. 2100년쯤 되면 이런 에너지원이 이 정도의 포션을 가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으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하지만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 하는 이 화력발전소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화력발전소는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풍력도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은 발전 그 자체는 배출하는 양이 없지만 실제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그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나중에 폐기하는데 할 수 없이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풍력 발전소를 처음에 만드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의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양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수력이나 우주태양광, 다시 말해서 이 거울을 땅에 놔두면 이 기후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의존이 되지만 이 거울을 이 우주에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그 태양을 그 빛을 받도록 해서 발전하는 우주태양광 발전소도 지금 현재 디자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핵융합 발전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은 그런 발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 자원량이 일단 풍부하다. 지금 현재 화석연료처럼 자원량이 어떻게 제한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량이 적어도 수천 년, 수만 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그것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석유처럼 중동 지역에 편중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환경 파괴를 가급적 작게 하고, 폐기물도 가급적 작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 가격이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대용량, 그런 에너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발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5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 조건으로 꼽아봤을 때 앞에서 말하는 5가지 새로운 발전 방식들을 한번 점수를 매긴 것인데, 이것도 일본 사람이 최근에 했던 것인데, CO2를 그대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CO2를 회수하면서 발전하는 CO2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태양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하늘에 설치해서 하루 종일 발전할 수 있는 우주태양광 방식, 그리고 핵융합 방식,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태양광이나 풍력 방식,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가 이제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약점에서 그 우수한 그 점수를 매겨봤을 때 어느 것 하나도 100점을 만점을 주는 그런 그 에너지원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에너지원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봤을 때 저희들이 그래도 이 핵융합부 이 방식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스트. 실제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못한 그런 기술이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 방식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태양과 같은 모든 별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자연 반응이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수소나 헬륨과 같은 굉장히 작은 원소, 가벼운 원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서 무거운 원소로 변하고 이 원소의 그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하는 핵반응을 이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거운 원소로 변하지만 실제로 이 원소는 굉장히 안정하고 깨끗한 원소입니다. 수소 두 개가 합해서 헬륨이 나오기 때문에 헬륨이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원소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그 삼중수소라는 것이 실제로 방사능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라는 것이 주위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방사화시키긴 하지만 그런 방사화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얻는데 태양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 무게 때문에 중력으로 이런 핵융합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인공적인 어떤 방법으로 핵융합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핵융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나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핵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핵융합의 원료인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연료를 얻기 때문에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는 연료가 무한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닷물이 존재하는 어느 지역에서든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연료가 편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 다음 깨끗하고 안전한 다시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모듈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핵융합 연료로 쓰려고 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는데 이 중수소와 중수소는 바닷물에 무한히 있고 이미 대량 제조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싸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리튬을 통해서 만듭니다. 이 리튬도 바닷물에 무한하게 있고 광산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리튬도 바닷물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연료가 무한한 그런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발전소의 어떤 모양을 보더라도 다른 부분은 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똑같고 이 노신 부분만 저희들이 핵융합도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술의 70% 이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노신 부분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태양보다 훨씬 더 극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주고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가 밖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게 하고요. 그 중성자 에너지를 밖에서 모아가지고 실제로 물을 끓여서 스팀을 만들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삼중수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만드는 그런 리튬을 이 바깥쪽에 뿌려놓고 그것이 중성자와 부딪혀서 삼중수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루트가 하나 아마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핵융합 반응은 핵과 핵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것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핵과 핵이라는 것이 같은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띄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밀어내는 그 힘을 이기면서 서로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굉장히 큰 힘으로 이걸 밀지 않으면 이렇게 붙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힘으로 민다는 것이 온도를 높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필요하냐면 태양은 불과 표면에서는 한 6,000도, 그 중심에서는 한 1,500만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지만 지구상에서 이렇게 되면 한 2억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2억도 정도로 이것을 가열하는 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억도 정도로 가열된 이 핵과 핵이 부딪히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바로 2억도라는 온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2억도라는 온도로 이것을 가열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가둬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기체를 더욱더 가열했을 때 그 물질이 분자 상태, 원자 상태에서 깨져가지고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고, 이 플라즈마는 가정에서는 형광등에서 보실 수 있고 또는 플라즈마 TV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요. 그 북극 지방에서 보는 오로라도 바로 플라즈마 현상입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석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자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자장 주위로만 돌게 되어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둬두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고요. 실제로 태양에서는 중력으로 이것을 가둬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에서는 가운데다가 그 중수소, 삼중소를 집어넣고 바깥쪽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힘으로 이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속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한꺼번에 터뜨릴 때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장을 이용한 그 가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바로 이런 장치고 수없이 많은 전자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자장 주위로 플라즈마 입자들이 움직이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언젠가 다른 입자랑 부딪혀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카막이라는 그런 장치가 되고, 이 토카막이 지금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플라즈마를 그럼 어떻게 2억도까지 가열을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생긴 플라즈마는 불과 한 수백만 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2억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는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그런 큰 전자레인지를 써서 고주파나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깥쪽에서 가속기를 써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것과 충돌함으로써 이 플라즈마를 또 가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미 10억도 이상 올린 그런 실험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 2억도나 되는 플라즈마를 잘 가둬두고 다른 머티리얼, 다른 소재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소재가 2억도를 가둘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려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플라즈마를 가둬둘 수 있는 방법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로 커다란 진공 챔버를 만들고 그 속을 굉장히 높은 고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가운데를 자력선이 통과하게 해서 플라즈마 입자가 이 벽을 치지 못하도록 이 가운데 공중에 그냥 띄워놓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공중에 띄워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이놈들이 튀어나와서 벽을 때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일단 한번 벽을 때리면 벽을 데미지를 주게 되고 이 벽을 파손을 시켜서 불순물을 자꾸 안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의 온도가 급격하게 식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불순물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 핵융합 반응을 잘 일으키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을 저희들이 이런 세 가지 파라메타로 디파인을 하고, 이런 세 가지 파라메타가 이런 값 이상을 가지면 핵융합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까 그 파라메타의 종점인데, 지금 지난 1970년부터 선진국에서 연구를 해와서 많이 발전이 됐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가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거의 근사하게 되어 있고, 여기 ITER, 이터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파라메타를 이제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서 20년 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고온의 그 플라즈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온에 견딜 수 있는 재료, 그러한 재료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안에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성자에 반응해서 가능하면 폐기물을 방사화시키지 않는 그런 폐기물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철 속에 중성자랑 반응해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물질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실제로 스테인리스 스틸에 코발트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코발트가 많이 들어있으면 중성자와 맞으면 코발트의 방사화가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사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발트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재료 측면에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블랑켓이라는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성자가 나와서 리튬과 반응해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삼중수소를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이 삼중수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톡식한 그런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삼중수소를 잘 방사과학적으로 분리하고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자석이, 이 자석은 그냥 구리 자석이 아니라 초전도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영상 한 2억도 이상 되지만 이 바깥쪽은 영하 269도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200 극한 환경 두 개가 아주 가까운 그 거리 사이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열적으로 서로 굉장히 쉴드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멀 쉴드에 대한 그런 어떤 재료들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뜨거운 것들을 아까 불순물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불순물이 최소한 나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재료들, 지금 현재는 카본이나 베릴륨들이 캔디데이트가 되는데, 그러한 재료들 이외에 새로운 재료들을 일단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랑켓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핵융합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열이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블랑켓을 잘 디자인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열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고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이 라인은 지금 기존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일부를 다시 딴 데로 빼가지고 실제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플랜트까지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경제에 있어서 수소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값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점이 될 텐데, 이런 수소 생산을 전기 생산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핵융합 발전소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핵융합 발전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저희들이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 핵융합 에너지 개발 기본 계획을 만들고요. 이 K-스타라는 장치, 한국의 별, 코리안 스타, 별 에너지를 한국에다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K-스타라는 장치를 설계를 하기 시작하고 2002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2003년, 4년, 5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좀 설치를 해오고 있고요. 2006년에 거의 모습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다 끝나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금년 8월 달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저희들이 이 일을 해왔는데, 12년 동안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전체를 초전도 자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자석의 선제 개발부터 시작해서 대형 자석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대형 부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은 업체들, 특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을 해주고 저희들에게 이런 부적물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달에 저희들이 조립 완료 마일스톤을 달성한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이것은 실제로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는 작은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 안에서 한 2, 3억도 정도의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장시간 유지시켜서 지속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기초적인 실험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 속에 있는 플라즈마를 잘 제어하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이 이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ITER, 이터라는 장치입니다. 이 이터라는 장치는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높이가 한 30m,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K-스타 장치의 한 25배 정도 부피로 큰 장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한 나라에서 짓기는 너무 비싸고 리스크가 커서 7개 나라가 같이 짓습니다.
원래는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이 핵융합 선진국으로서 이 장치를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장치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전도 자석입니다. 근데 이 네 나라에서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장치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혀 이 핵융합의 그 기본 연구를 해보지 않았던 나라가 초전도 자석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를 성공시키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2003년에 저희들을 초청을 하고요. 여기에 같이 조율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에 이터의 컨소시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2003년에 한국이 이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중국과 인도가 같이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총 7개 나라가 이터에 가입해서 금년 4월 2일 날 그 국회 비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터를 참가하게 되고 이터의 그 건설비가 지금 그냥 6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나라가 한 7천억 정도를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 그 7천억 정도를 대부분 산업체가 만들어서 현물로 분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터라는 장치 중에서 이런 10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현물로 만들어서 이제 이터에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은 이 울산이나 창원 또는 대전 또 서울 근방 이런 쪽에 있는 산업체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조달을 하는 그런 어떤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20일 날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의 그 관저에서 이 7개국의 그 과기장관들이 모여서 협정에 서명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선진국들이 이런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힘을 기울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렀지만 1990년대에 이제는 들어간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실험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학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2040년 이전에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이 각국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 핵융합의 경제성을 보면 실제로 발전 단가가 한 이 정도로 킬로와트아워당 한 3.8에서 11센트 정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원에서 1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단가가 한 42원 정도 되고 화력 발전소가 한 60원, 70원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가장 비싼 게 한 7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 경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비교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그 기후변화 협약에 나왔던 그 시나리오에서 앞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없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핵융합과 같은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가 들어온다면 실제로 이런 수준으로 이 온실가스의 양을 훨씬 더 급격하게 줄일 수 있고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100년에 그 에너지 믹스 어떤 에너지원이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을 점령하게 될 건가 할 때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시장성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CO2 농도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 핵융합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핵융합을 상용화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의 그 연구비를 요청도 하고 있고 많은 산업체의 참여도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K-STAR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 K-STAR를 통해서 장시간, 고효율 그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터가 완성이 되면 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발전소 공학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중반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